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차량 손해사정사 대물 이론과 실무를 맡게 된 강사 김기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39회 손해사정사 시험 일정이 떴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좀 인원수를 늘린다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 과거와 똑같게 100명을 선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이죠. 2차 시험이 약 3주간 앞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4월 24일, 그리고 2차 시험이 8월 7일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차는 10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자들 중에 평균 60점 이상자들 득점한 순으로 100명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보통 점수대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50점 중후반대에 지금 평균적으로 그렇게 점수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손해사정사에 비해서 과목 수가 2과목이다 보니까 좀 점수가 높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OJT 영상이라고 해서 따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데, 대물 이론과 실무 같은 경우에는 좀 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 유발, 흥미 유발을 위해서 사고 조사 파트 맨 뒤에 있는 파트거든요. 제 7장인데 이 파트를 앞쪽으로 뺐습니다. 한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관심 가지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5년도 3월 달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수리비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큰 사고인데, 이게 보험 사기로 밝혀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SM7 운전자와 A씨와 람보르기니 B씨의 말이 엇갈리는 등 사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사고 내용이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예요. 양쪽 말이. 그렇다 보니까 요거 보험 사기 아니냐 해가지고 동부화재라고 나와 있죠. 동부화재 형사 출신 보상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서 다행히 보험금 지급되지 않고 보험 사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차량 손해사정사 일을 하다 보면 사정을 이렇게 수리비를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정확하게 수리가 되고 청구가 들어왔는지를 하는데, 많이 해봐야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 5%, 10% 정도 삭감률 보이면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수십 건, 수백 건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보험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냐. 여기 보시면 유형별 적발 금액을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 내용 조작 2015년도 상반기에 제일 비중이 높죠, 여기. 그리고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등 모럴성이 강한 사고들이 이렇게 계속 적발이 되고 있어요. 사고 내용 조작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정상 좌회전을 해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사고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100대 0 사고죠. 100대 0 사고인데 많이 다쳐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통. 근데 내려서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차량 운전자하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너무 많이 다치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딜이 들어옵니다. 내가 할증되는 부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 할 테니까 나 이거 니네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게 사고 내용 좀 바꿔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고 내용 조작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보상되지 않죠. 그죠?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되는 손해로 바꾼다든가, 운전자 바꿔치기 특약 위반해서 또 마찬가지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상되는 손해로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할 때 손해사정사가 사고가 발생이 돼서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요. 1월 2일자 기사예요.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고,
이거 쭉 중요한 부분들.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죠. A씨가 빙판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그죠? 차로를 벗어나 방호 울타리 부딪힌 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을 했다. 가드레일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충청남도에다가 구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 가드레일이 방호 울타리 기능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보와 지주가 휘어져 있어 차량과 충돌할 때 도로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돼 있었다. 우리가 민법에 보면 758조 이거 진행을 이따 할 건데요. 공작물 등이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제대로 관리를 해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손해가 확대된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1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로 봤을 때 무엇을 우리 손해사정사가 사고의 현장 나가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나오죠.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죠? 늦추지 않은 사실은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부딪힌 후 아래로 추락했는데 뭐예요? 보와 지주가 휘어져 있었던 거는 우리가 또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했으면 가면 우리가 과속하다가 빙판길에서 과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 내 운전 잘못했으니까 에이, 그냥 내가 책임지고 말지 하고 끝내는데 손해가 큰 것도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손해도 큰 것도 있었겠지만 이 보험사 KB손해보험이 이런 법리 때문에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밝힌 거죠. 되게 의미 있는 소송 같아요. 손해는 10% 정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충 뭐 감이 올 거예요. 그죠? 기출 문제 2007년도에 3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차대차 충돌 사고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사고 현장 도착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무려 30점짜리인데요. 일반 그 실무자들 같았으면 좀 썼을 것 같아요. 이건 무난하게. 근데 우리 그 학생들이나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를 쓰라는 거냐? 좀 난감해할 수 있는데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하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형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조사 목적, 사고조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요. 사고조사 목적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요.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고 확대 방지하고요. 민형사적 책임 소재를 정한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손해사정사 중요한 거. 교통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맨 밑에 거 민형사적 책임 소재를 정하는데 있고요. 가운데 것들은 뭐 그냥 얘기하는 내용들이고요. 사고 조사 과정은 현장 출동을 합니다. 사고 접수가 되죠. 그럼 현장 출동을 해요. 현장에 나가봐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어떻게 사고가 나고 도로 환경은 어떻고 뭐 이때 당시 뭐 신호등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자료 수집을 합니다. 그런 것들. 인적사항 누가 운전했는지 그런 부분들. 사고 차량은 어디가 망가졌고 누가 운전했고 누가 타고 있었고 어디가 다쳤는지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수집된 자료로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앞뒤가 한두 개씩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충 요 정도의 관계는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 과정 단계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장 출동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2차 사고 방지 그리고 인명구호예요. 신속한 출동을 통해서. 현장 나가보면은 차가 교차로 사고인데 차를 안 빼요. 이분들이. 차는 한 200m, 300m 밀려 있어요. 다 사진 찍고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나오기 전까지는 못 뺀다.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죠. 요즘 뭐 다 동영상이 있고 사진기 있으니까 사진 찍고 노면에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차 빼셔도 요즘은 큰 문제 없으세요. 또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빨리 신속하게 옆으로 안 빼면 그것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인명구호, 사람 다쳤는데 사람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지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빨리 119 신고해서 병원을 보내주는 게 현장 출동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원칙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은 빼야 되겠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저 차가 속도 위반한 것 같아. 보조 상대적인 거니까 속도는 그 입증이 안 돼요. 그거는 뭐 반영도 안 되고 빠른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진, 동영상 촬영은 증거의 변질 우려가 있는 거 우선으로 합니다. 이거 이따 할 건데요. 액체 잔주물 같은 경우 뭐 냉각수가 터져서 노면에 떨어졌는데 되게 더운 여름날이에요. 그러면 그 액체 잔주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 지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찍고 다른 거 찍고 있다든가 날아가는 것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 스키드 마크가 보이고 있는데 스키드 마크 먼저 찍어야 되죠. 근데 차만 먼저 찍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네요. 소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조사, 타이어 흔적이라든가 액체 등, 그리고 과실이나 책임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한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부터 조사를 할 게 맞고요. 인적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사고 운전자, 목격자, 탑승자 조사를 하는데 왜 하냐? 운전자 바꿔치기. 아까 보상이 되지 않는데 보상이 되는 것처럼 바꾸다든가, 그리고 탑승자 끼워 넣기. 이런 것들은 버스에 좀 예전에 과거에는 좀 많았어요. 이제 CCTV가 실내 CCTV가 없었던 시절에 버스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죠. 야, 너 이거 탄 걸로 해. 그래서 같이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합의금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의 음주, 약물 상태. 가면은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필히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음주 측정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와 후송 병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조사에서는 사고 현장의 도로 위치 파악, 뭐 이게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교차로인지, 그죠? 일반 직선로인지 이면도로인지, 그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지 여부 등, 뭐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로 환경 조사, 노면이 얼어 있는지, 비가 왔는지, 도로교통법에도 감속에 대한, 노면에 따른 감속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경우와 100분의 50을 감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최고 속도를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이게 속도 위반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경우는요, 비가 내리거나 젖어 있는 경우, 그죠?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이 두 경우고요. 100분의 50 감속하는 경우는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그리고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아까 20mm 이상 쌓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들은 최고 속도 위반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노면 상태를 파악을 하고, 혹시 노면을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날 기상청 일기 예보를 통해서 노면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노면이 얼어 있으면 정지거리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정지거리도 길어지고, 또 이제 같은 제동으로 했다 하더라도 손의 정도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가 하도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는 안 보여주고, 심지어 아파트에 있는 영상도 잘 안 보여줘요. 개인정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련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확보를 꼭 필히 해야 되고, 요즘 CCTV 영상 확인하려면 경찰에 필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사고 차량 조사, 사고 차량 파손 상태 파악, 부당 청구 방지.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기스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충격이 된지 여부는 좀 밝은 후레쉬를 터트리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추후에.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뭐 블랙박스가 거의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내용 갖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진 않아요. 사고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 가지고는 다툼이 되지 않고, 견인 업체 및 입고 정비 공장 파악.
누가 끌고 갔는지 몰라요. 사고 났는데 사고 난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어떤 견인 레카가 끌고 가요. 끌고 가면은 어디 공장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공장으로 갔는지를 몰라요. 한참 있다. 한 일주일 뒤에 차 어디 갔는지 확인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뭐 전손에 가까운 주운할 정도로 망가진 경우에는 그냥 견인 업체들이 자기네 그 주차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 보관료 받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지만 보관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지품, 적재물 조사,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면부책에 해당이 나오는 건데요.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요. 실손 보상을 해주는데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해주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적재물 같은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내 거 아니고 상대방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주는데 소지품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이라는 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유 관계를 바꿉니다. 뭐 노트북 한 2대씩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뭐 고가의 노트북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는 친구 걸로 바꿔요. 근데 초창기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못 하죠. 사고 난 당시에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 거예요. 제 거예요. 다 얘기해줘요. 그럼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소유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관련 자료 조사, 이 뭐 경찰서 119 등 신고 여부 및 조사 사항 확인한다. 그러면은 뭐 구두로 물어보든가. 나중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구별을 해줍니다. 근데 흔히 뭐 경찰에 신고됐으니까 경찰에서 과실 비율까지 따져주는지 아는데 그거는 과실 비율 따지는 거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따져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찰은 행정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규정짓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까지는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기재도 해주고요. 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손해를 확정짓고 과실을 정하고 손해를 확정을 짓습니다. 현장 조사 사항에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 구조입니다. 도로의 기준 속도, 차선, 도로의 폭, 도로 노면의 상태. 말씀드렸듯이 도로 노면의 상태는 우리가 정지거리라든가 그리고 최고 속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모래가 잔뜩 깔려있는 도로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아도 제동거리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길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눈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요즘 겨울철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 지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중앙선이 다 안 보여요. 전 지역에. 근데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우리는 알아.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근데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어찌됐든 간에. 넘어가서 마주오는 차하고 충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눈이 없었을 때는 이게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돼요. 근데 다 지워져 있는데 그걸 중앙선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중앙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요 도로 노면의 상태 이런 것도 또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속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도로에는 다 기준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선,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거는 왜 조사를 해야 되냐? 우리 대로소로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차선이 몇 차선 도로냐, 그리고 차도의 폭은 어떠냐, 그리고 교차로의 길이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안전표지, 도로표지, 안전표지 이런 것들 우리 뭐 가보면 다 서 있죠. 뭐 어느 쪽으로 가라, 뭐 감속을 해라, 최고 속도는 얼만큼이다, 그리고 이정표 이런 것들 조사를 하고요. 노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서 있는 그런 표지판 말고도 노면 표시도 있어요. 규제 표시, 지시 표시, 노면의 표지, 노면의 표시가 있고요. 색채는 백색, 황색, 청색 되어 있는데 백색, 황색은 우리가 흔히 보죠. 청색 혹시 어떤 때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버스 전용차로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렇죠? 유심히 한번 보세요. 끝나고 가서. 신호기는 차량 등, 보행 등, 자전거 신호등, 차량 보조등이 있고요. 신호기 작동 시간이 각 도로마다 그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어디는 신호등을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전멸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신호기가 있는데 아예 죽여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현장 조사 사항에서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 흔적인데요. 타이어 자국입니다. 기출 2010년도에 10점짜리 문제로 기출이 됐어요. 사고 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의 종류와 내용을 약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사정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마크가 도대체 노면에 나타난 흔적인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타이어 자국이란 타이어에 의해 노면에 만들어진 자국이다.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무는 노면과 마찰이 생기면 당연히 그 가루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타면은 타이어 교환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게 노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어 자국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차량의 속도, 가속, 감속, 진행 방향, 제동 여부, 화물 적재 여부, 펑크 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타이어 자국 종류에는 스키드 마크, 그래서 스키드 마크는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교재에는 있습니다.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질 때 나타나는 자국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스키드 마크 했다 그러면 브레이크 잡았다는 소리죠. 제동했다는 소리입니다. 요 제동한 거예요. 여기서 제동해서 여기 끝부분이 문지러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났었다. 아니면 여기에서 뭐 그죠? 다른 물체와 충격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일정 부분 진행을 한 게 보이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는 뭐예요? 제동을 한 거예요. 운전자가. 이 스키드 마크 종류에는 스킵 스키드 마크하고 갭 스키드 마크가 있는데요. 스킵 스키드 마크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일정 부분 그 화물 적재함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짐이 안 실려 있는, 이해되시죠? 뒤에가 튑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가 통통통통 튀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스킵 스키드 마크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갭 스키드 마크인데 그거를 갭 스키드 마크라 그래요. 운전자가 의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종류가 스킵 스키드 마크냐 갭 스키드 마크냐 나뉘어지고요. 충돌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충돌 타이어 자국은 충돌되면 어떻게 되겠죠? 차가 꽝 충돌하면 문드러지겠죠. 그죠? 문드러진 자국이 충돌 자국입니다. 그리고 새겨진 타이어 자국. 우리가 이거 흔히 알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화물차, 큰 무거운 화물차 같은 경우에 압력이 되게 높아요. 타이어가 이제 타이어 쪽으로 압력이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타이어 그 트레드라 그러죠. 밑에 그 타이어 모양. 진흙길에 가면은 타이어에 새겨지죠. 흙길에. 그걸 트레드 마크가 새겨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노면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새겨진 타이어 자국이라고 하고요. 끌린 타이어 자국은 뭐냐면 회전할 때 요 마크라고 합니다. 요 마크라고 그러고 회전하면서 옆으로 그러니까 밀려나가겠죠. 그런 타이어 자국이 요 마크라고 그러고요. 가속 스커프가 있습니다. 또 종류에는 가속 스커프는 가속할 때 어떻게 되죠? 엑셀을 쫙 밟으면 타이어가 헛돌겠죠. 그죠? 차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바퀴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속 스커프. 그리고 바람 빠진 타이어 자국. 펑크가 나면 당연히 그 타이어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겠죠. 그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사고 흔적, 노면의 상처 및 자국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노면의 그러니까 노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내용이죠. 어떻게 사고가 났다. 나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이런 자국들 나타내는 거죠. 노면에서. 차량의 금속 부분이 노면과 접촉하여 노면에 흔적이 남는 거다.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노면이 패인 자국과 긁힌 자국이 있는데요. 패인 자국은 뭐겠어요? 긁힌 거, 그러니까 파인 거, 그죠? 큰 외력이 작용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긁힌 자국은 그죠? 그거와는 좀 작은 힘이지만, 그죠? 금속된 압력 없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난 자국, 스크래치, 스크레이프, 견인시 긁히는 흔적, 뭐 차량의 이동 경로라든가 어디에서 최대 충격이 됐다라든가 어떤 부분과 충격이 됐다, 하체 부분과 충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액체 잔존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잔존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금방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먼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냉각수, 오일, 배터리에 연료 및 다른 유체들이 충돌 시 노면으로 흘러내린 잔존물을 액체 잔존물이라고 하고요. 액체 잔존물이 어떻게 그 현장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뭐 튠과 방울짐, 고임, 흘러내림, 흡수, 밟고 지나간 자국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차에서 흘러내릴 수 있는 것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냉각수, 오일, 배터리에 연료 및 다른 유체들이라고 돼 있는데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냉각수 터진 거, 그리고 엔진 오일, 그리고 미션 오일, 이렇게 현장에 그 밑에 이렇게 차 하부를 보면은 고여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미션 오일 떨어지고 있는데 미션 괜찮아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션 그거는 파손이 된 겁니다. 그죠? 엔진 오일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엔진 오일 떨어지고 있는데 차 파손 별로 안 됐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해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계통이 많습니다. 붉은색 계통 이렇게 보면은 붉은색 계통의 오일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션이 나갔구나. 그리고 검정색 엔진 오일 같은 경우 떨어진다. 똑똑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엔진 파손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리 손상. 우리 자동차에 유리가 많이 사용이 되죠. 유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합 유리와 강화 유리가 있어요. 근데 유리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신체와 닿았을 때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유리는 그 안전을 좀 고려를 해서 접합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면에 쓰는 유리인데요. 두 개의 판유리 중간에 합성 수지 필름을 삽입하여 제작을 합니다. 유리 파편이 흩날리지 않아서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균열이 방사선 모양이나 거미줄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여기 이게 접합유리, 안전유리, 이중유리라고 하고요. 여기 뭐가 충격이 된 거죠. 최대 충격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요. 보행자를 정면에서 탁 칩니다. 그러면 작은 속도로 충격이 됐을 때는 그냥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앞쪽으로 튕겨나가겠죠. 근데 센 속도로 되면 우리가 보통 성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후드 쪽으로 타고 넘어와서 전면 유리에 머리가 충격이 됩니다. 그런 때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 타고 있던 운전자나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후미 추돌 시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면 유리에 충격이 됩니다. 이렇게 조수석 쪽 그 전면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안전띠 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왜냐면 안전띠 안 매면 과실 잡잖아요. 그죠?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혹 양심 없으신 분들이 맸다 그래요. 근데 사진 보여주면 그때서는 이제 아무 말 못하죠. 그래도 우기 싫은 분들은 간혹 있어요. 네. 이런 것들 현장에 나가서 안전띠를 맸구나 안 맸구나. 그죠? 차량 상태를 보고 그것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유리를 제외한 부분에는 강화 유리를 쓰는데요. 보통의 판유리를 가열 후 급냉시켜서 유리의 결정이 치밀해지고요. 잘 깨지지 않고 깨지면 둥글게 깨져서 신체 손상을 방지를 합니다. 이 강화 유리 깨진 모습인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막 유리 같지 않고 그냥 조약돌 같이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져요. 조수석 쪽이나 이제 후면 유리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상 방지죠. 탑승자들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유리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약술 문제로 저 같으면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죠? 예. 타이어 손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뭐 고속도로 같은 거 주행하다 보면은 타이어 파편들 막 중간중간에 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제 분리되거나 이제 파열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구조 시간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별로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좀 스크래치 나면 기능상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이제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 옆에 이게 살짝 기스라는 표현은 좀 뭐하고 약간 문질러진 자국, 그죠? 약간 좀 뭐에 문댕기였는데 교환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정도 약한 경우는 교환을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도 많이들 요구를 하시는데 예,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손상은 예, 이렇게 넘어가고요. 조사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사고를 해석을 합니다. 사고를 해석을 하고요. 사고 해석의 목적은 모랄 리스크 배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고 내용을 조작한다든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랄 리스크 배제 보면은 내용을 보면 편승 수리, 확대 수리, 수리비 허위 청구 등을 방지하고요. 위장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배제하고요. 과실 비율의 판단 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중과실, 현저한 과실 유무와 대소로, 선진입 유무 등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해석이 되고요. 사고 해석과 관련된 손해사정사의 업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조사 확인, 손상 부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조사 확인, 차량 등 피해물의 시가 조사 확인, 수리비, 견인료 및 인양비의 조사 확인, 잔존물 가격의 조사 확인, 자동차 이외의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액 산정 및 조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사정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요인에 대해서 보면 인적, 환경적, 기계적 요인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인적 요인이겠죠. 졸음운전을 한다든가 음주운전, 약물,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비하하는 얘기는 아닌데 연세가 좀 드시면 좀 판단이 좀 흐려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갖다 대는 것도 약간 좀 늦습니다. 젊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건강 상태라든가 그 운전 미숙 법규 위반 등이 제일 많고요. 기계적 요인, 차량의 종류, 정비 및 구조적 불량 있을 수 있고요. 환경적 요인, 도로 불량, 도로 안내 시설 불량 등 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교통 신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양쪽 다 녹색을 줬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손해사정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고를 빨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 책임 있는 시설물, 아까 공작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쪽에다가 구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 맨홀 문제, 2015년도에 맨홀 사고에 대한 그 손해사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도로를 누가 관리하냐, 그죠? 도로 관리자한테 구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만일 자기 차량 손해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사고 형태는요,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전도, 전복,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이 사고가 후미 추돌사고인지 아니면 옆에 측면을 추돌한 사고인지, 충돌사고인지, 전도사고인지, 전복사고인지, 추락사고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후미 충돌이라고 안 하죠. 후미 추돌이라고 하죠. 그죠? 용어 선택이 우리 전문가, 손해사정사는 전문가니까 전문가에 맞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전복과 전도,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도는 측면이 지면과 접한 상태를 말하고요. 전복은 뒤집힌 상태. 그죠? 루프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 바퀴 4개가 다 떠 있는 상태.
그죠? 전복 사고라고 하고요. 이제 하나씩 그 중요 사고에 대해서, 주요 사고 조사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정상 주행한 차량은 과실이 없다. 그럼 중앙선이란 뭐냐? 도로교통법 2조의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의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죠? 가변차로 혹시 아세요? 가변차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운행하는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호등이 되게 많아요. 신호등을 잘 보고 가시면 다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선까지가 신호에 의해서 규제받는 선이 중앙선이 되는 거죠. 그죠? 중앙선 침범의 요건. 그럼 중앙선만 넘으면 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해당이 되냐? 장소적 요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고속도로에서의 후진 유턴 횡단도 중침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운전자적 요건. 고의, 의도, 부주의에 의한 과실. 의도적으로 넘었냐? 아니면 내가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중앙선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 요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된 중앙선에 한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들 있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학교, 뭐 주차장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린 선들 이런 것들은 넘어도 중앙선이 해당이 안 된다. 사고 조사 요령은요, 신속한 현장 방문으로 중앙선 상태 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지역이 폭설로 인해서 중앙선이 없어요. 공사로 인해서 없습니다, 중앙선이. 이런 때, 중앙선이 어떻구나. 이게 중앙선이 적용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현장 조사 때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되죠. 충돌 지점 확인하여 중앙선 침범 확인. 피해 차량의 과속 여부와 피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 여부. 그리고 도로 상황 파악, 불법 주차, 도로 공사 등 여기 나와 있네요. 충돌 지점 확인하여 중앙선 침범을 확인한다 했는데 중앙선 침범 기준이 완전 침범한 거, 그러니까 4바퀴가 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하고요. 차량의 일부가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 실무, 법원, 경찰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이드미러는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 인정이 될까요? 사이드미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인정이 되지 않고,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되게 많이 정체가 돼요. 이렇게 차가 쭉 있는데 여기 가면 좌회전 차로가 있어요. 이렇게 좌회전 차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도로들 있죠? 이런 도로들, 그죠? 여기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넘어갔어요. 넘어서 이따 좌회전 타려고.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여기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 차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얘도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인데 얘도 같이 넘었어요. 이렇게. 그죠?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되냐 여부. 둘 다 넘어간 거죠. 둘 다 넘어갔을 때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고요. 대항 방면의 차량이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머리가 반대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던 차하고 얘가 좌회전하려고 넘어가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 경우들도 너 중앙선 넘었으니까 너도 중침이야 라고 하는데 요럴 때는 사고 처리해도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좀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 불법 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 주차가 돼 있고 버스 같은 경우들, 택시 같은 경우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기다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마주 오던 차하고 사고가 납니다.
아, 나 얘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어갔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중침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요. 근데 그 지역 일대에 다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거예요. 싹 다. 그런 데도 많죠. 식당가들 같은 경우. 쫙 일렬로 다 주차해 놓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일부러 와서, 그러니까 일부러란 표현은 뭐하지만 마주오던 차하고 충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선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항 차량이랑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억울하겠죠. 넘어간 차는. 그런 때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한두 대 서 있는 거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그 일대가 다 중앙선, 다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 지시 위반, 신호기 위반,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위반, 통행의 금지나 일시 정지를 표시하는 안전 표지,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신호 지시 위반 사고라고 하는데요.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 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3조에는요.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된다. 이 관리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로 문제가 되면은 이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니까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구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아까 그 가드레일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드레일 충격해서 우리가 추락했으니까 충남도지사에다가 구상 청구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 신호기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렇게 관리 주체에다가 우리가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위반 요건을 보면요. 장소적 요건, 운전자적 요건, 시설물의 설치 요건이 있고요. 장소적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경찰관, 헌병,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 지역,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내, 그리고 운전자적 요건은 고의적 과실, 의도적이든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든 신호 위반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해당이 됩니다. 시설물의 설치 요건은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된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아파트 이런 데서 있는 신호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과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수신호. 신호기나 안전표지 일정 장소 한정된 내용에만 대처하나 수신호는 교통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능률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므로 수신호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수신호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예요. 근데 신호기는 빨간색인데 경찰관이 직진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선하냐 이거죠. 그럼 경찰관이 유도하는 게 더 우선한다.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냐? 그럼 경찰 공무원이나 교통경찰, 모범 운전자, 헌병,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할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수신호의 적정성 여부 조사는 위치, 내용, 권한이 있는 자의 수신호, 쌍방, 공이 발견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했는지 여부, 수신호 방법이 적정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신호를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또 동영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구상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지시 위반 적용 포지 12가지가 있는데요. 12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고 처리는 신뢰의 원칙, 신호 위반한 차의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쌍방 신호 위반 사고, 5대5 사고, 동일 과실 사고로 처리를 합니다. 조사사항, 현장의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규정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행정관청의 구상 여부 검토를 한다. 네. 다음은 비보 좌회전입니다. 요 비보 좌회전 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홍보가 그나마 돼서 좀 덜 나는데 비보 좌회전 사고,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 직진 차량과
사고 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녹색불에만 비보호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적색불에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호위반 사고다. 그죠? 이 표지판이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이다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요 표지판이 있어야지 비보호 좌회전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적색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녹색에만 비보호를 해라 이거죠. 근데 정상차하고 사고 났다 하더라도 과실은 어떻게 된다? 8대2 과실이 되고요. 차대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호를 해줍니다. 9대1까지 보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누가 비보호했냐는 거예요. 보시면 책 보시고 자전거는 더 보호해줘요. 그죠? 10% 9대1, 8대2 사고인데 9대1 됐다가 5% 더 까줍니다. 여기는 95대5%로. 이해되시죠? 요 과실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적색 등화의 전멸 사고 시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간혹 실무자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 요거 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매스컴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 적색 전멸 신호 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해서 신호위반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좀 전북일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기사예요. 적색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에도 10대 중과실, 지금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 그죠? 도로교통법에는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의 경우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요. 황색 전멸, 적색 전멸 말고 이제 황색 전멸인 경우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주의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전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통 한쪽이 적색을 주면 한쪽은 황색을 줍니다. 보통 그래요. 신호기 보시면은 이제 유의 깊게 보시면 돼요. 야간에 이런 신호를 주는 데가 많아요.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요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요. 신호 정지 여부 그리고 또 동시간대 운영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뭐 밤에 새벽 1시에 났는데 새벽 1시까지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다가 요때 진짜 운행을 하는지 여부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 차량 신호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쪽 적색 전멸인데 신호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저쪽도 보니까 적색 전멸일 수 있잖아요. 그죠? 황색 전멸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보통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 위반한 차하고 황색 전멸 차하고 사고가 나면 8대2 과실을 따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요. 그러니까 적색 전멸 신호 위반 차량을 80% 과실을 두고요. 황색 전멸을 20% 이렇게 과실을 매깁니다. 우회전 중 사고 요것도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한 2년 전쯤에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된다. 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만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얘기예요. 이제는 우회전 규제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 적용한다. 근데 우회전 규제 신호가 뭐냐면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이 있고요. 이렇게 교차로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신호등 보셨어요?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혹은 3개짜리. 그러니까 옆으로 된 이런 신호가 아니고 이런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신호가 있어요. 이 우회전을 규제하는 신호거든요. 저게 적색 때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저거는. 자, 그리고 여기 저 횡단보도에 따른 차대차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횡단보도 사고를 했는데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에요. 여기가 그 보행자들이 막 건너겠죠. 보행자들이 없는데 우회전을 합니다. 그 정상 이쪽이 횡단보도가 신호가 녹색이면 이쪽은 직진을 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럼 직진하는 차하고 우회전하는 차하고 사고 났을 때 우회전 차는 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차는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요 때는 100% 과실을 뭐 경우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100%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8대2, 9대1 뭐 이런 식으로 과실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요 우회전한 차 신호를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해서 넘어간 차는 신호 위반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넘어가서 우회전 해서 나오는 횡단보도 있죠. 그죠? 요 신호는 신호 위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일방통행 사고가 있고요. 다음은 일방통행 사고를 할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 대법원 판결 사항이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거를 조사를 하냐. 현장에 노면 표지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마주오던 차량이 위반 차량이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했는지 여부 하여 과실에 참고를 해야 되고요. 보통 역주행 차량을 80% 정도 과실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부상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했습니다. 근데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후 신호기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히 출장하여 고장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주변 주민, 노선 기사, 버스 기사, 관할 경찰서, 수리 업체, 고장 수리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장 시점을 조사를 해서요. 수리 조치 지연인 경우 관할 경찰서를 상대로 구상 조치를 하고요.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면 구상 여부를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양방향 고장이다 그러면은 양 차량 자차로 처리하고 고장 신호기 조치될 경우 구상 조치를 하고요. 한 방향은 정상 신호고 한 방향은 전멸 신호일 때 정상 진행한 차량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멸 신호에 진행한 차량의 일반 과실로 처리를 한다. 그죠? 고장 신호기 조치 지연이 확인될 경우에는 구상 조치하고요. 신호기 고장으로 양방향 모두 전멸인 경우에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에 과실 도표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고장 신호기 조치 지연이 확인될 경우 구상 조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실 비율 책자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에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기가 우선이 되겠죠. 근데 신호기가 없는 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행 우선순위에 의해서 과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고장인 경우에는 신호기 없는 걸로 해라. 그 얘기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 뭐 Y자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통행 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 여부, 그리고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측방 확인 및 교통 상황을 파악 후 진입했는지, 통행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는데요. 통행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통행 우선순위는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순위차, 그리고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순위차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이 제일 먼저 되겠죠. 뭐 응급차라든가 경찰차, 뭐 소방차, 뭐 이런 응급하게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차들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그죠? 먼저 진입한 차가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후진입차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고, 동시 진입 시에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큰 도로, 뭐 이면도로에서 나온 차하고 뭐 2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하고 했을 때는 2차선 직진차가 더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도로 폭도 똑같아요. 양쪽 뭐 2차선, 2차선이라고 치면 동시 진입 시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 선진입도 아니고 도로 폭도 똑같은 경우에서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 된다. 이 얘기고요. 동시 진입 시 직진 차량이 회전 차량보다는 우선한다. 그러니까 직진차가 우선하고 뭐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요 차들은 후순위 차량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 진입 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뭐 똑같은 얘기네요. 아니구나.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한다. 이게 뭐냐면 마주 오던 경우가 있어요. 한 차는 좌회전을 하고 한 차는 우회전을 하겠죠. 이때는 우회전이 더 우선을 한다는 겁니다. 과실 비율은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시가 없는 쪽 통행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 양보를 해라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양보라고. 그러면 그쪽 차량이 없는 쪽 차량이 더 우선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조사 요령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여부, 블랙박스, CCTV, 노면 흔적, 충돌 위치, 진술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선진입 인정 여부, 속도, 일시정지, 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진입거리 측정 기준점은요. 일시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진입거리를 따지고요.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 도로 코너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거리를 측정을 해서 어떤 게 더 먼저 선진입을 했는지, 단순히 뭐 5m 진입한 차량하고 3m 진입한 차량하고 해서 5m 진입했으니까 선진입이다 이렇게 따지진 않고요. 전체적인 속도라든가 도로 구조를 통해서 선진입 여부, 충돌 위치 등을 통해서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과실 비율을 적어 넣는 문제가 과거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넣어놨고요. 좌우측차, 요거 동일폭이죠. 여기 동일폭의 교차로에서는 동시 진입 시 우측차가 우선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우측차가 40%가 되겠고 좌측차가 60% 과실이 됩니다. 그리고 A차가 선진입한 경우에는 과실을 조금 더 A차가 후진입한 경우에는 B차가 선진입한 경우에는 B차의 과실을 좀 더 줄여줍니다. 그죠? 7대 3이 되고요. 후진입 차량은 거꾸로 7대 3이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 아까 그 과실 비율입니다. 대소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동시 진입 시 직진차가 우선한다 그랬죠. 아니, 대로차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 대로차가 우선이니까 대로차는 과실 30% 비율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진입차가 대소로 구분보다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그래서 과실 비율이 바뀌어요. 선진입한 차가 소로지만 선진입했으니까 과실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6대 4가 되고요. 그리고 대로차가 선진입했다. 그러면 7대 3에서 10%를 더 줍니다. 그래서 8대 2가 되는 거고요. 잘랐다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